한국? 그냥 일본 따라쟁이잖아. 대만 타이베이 국제학교 상류층 학생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수학여행 발표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K-팝이랑 화장품 말고 뭐가 있냐며 비웃기까지 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이 오만한 소녀의 표정이 180도 바뀌고 맙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벌어져 일주일 후,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떠나기 싫다고 울부짖기까지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던 외국인 엘리트 학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놀라운 7일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대만 타이베이의 명문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첸 위린입니다.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집에서는 주로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했죠. 주말마다 유럽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수학여행 공지를 하셨습니다. 올해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교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 옆에 앉은 친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K-팝과 화장품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일본 문화를 따라한 거라고 생각했죠. 일본은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라고 여겼거든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뛰어난 디자인 감각, 세련된 건축물까지. 반면 한국은 뭔가 모방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서울이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그냥 일본을 흉내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차라리 교토나 오사카에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아버지는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하셨죠. 어머니도 파리나 도쿄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에는 볼만한 예술품이나 건축물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용 사진 몇 장 찍고 끝내자고요. 어차피 볼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뭐가 특별하겠어요? 발달한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오자고요. 출발 전까지 기대감은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모두 유럽이나 일본 여행을 훨씬 더 원했거든요. 한국은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곳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정말 별 기대 없이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했거든요.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술관 같았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고 시원했습니다. 조명도 정말 세련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기다리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대만 공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안내 로봇이 저희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완벽한 중국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신기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로봇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몰랐거든요. 화장실을 찾으러 갔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센서로 나왔어요. 심지어 변기 안에서 음악까지 나왔죠.
저는 혼자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을 공항 화장실에서 볼 줄이야. 와이파이도 무료였어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죠. 충전기를 꽂을 곳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면세점을 구경하면서 또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줬어요. 제가 중국어로 물어보니 바로 대답해줬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요. 상품 설명도 정확하고 친절했어요. 서비스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모던하게 재해석되어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세련된 감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만 이 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거든요.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고 시설도 최신형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도로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건물들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 한국이 맞나 하고요. 첫인상부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낡고 불편한 옛날 집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옥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와 지붕이 곡선을 그리며 하늘과 어우러져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카페와 상점들이었어요. 전통 건물 안에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는 처음 봤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600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카페나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통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니요. 익선동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개성 넘치는 상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한지로 만든 노트북 케이스를 파는 곳도 있었고, 전통차를 현대식으로 우려내는 카페도 있었어요. 각각의 가게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지 공예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만에서 왔다고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마치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한지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종이는 천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작품이었거든요. 직접 한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도와주시면서 천천히 하라고 하셨죠. 급하면 예쁘게 안 된다고요. 정말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어요. 완성된 상자를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도 신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이 상자는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제만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외국인인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골목을 나서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전통이 이렇게 살아있을 줄 몰랐거든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셋째 날 성수동에 갔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원래 공장지대였는데 지금은 젊은 작가들의 작업 공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변화였죠. 낡은 산업지역이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니요.
낡은 공장 건물들이 멋진 갤러리와 공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초록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공업적인 느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재생은 처음 봤어요. 가죽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작가가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오늘 키링을 만들어 볼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젊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작업실 곳곳에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작가가 가죽 종류를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탈리아 가죽과 국산 가죽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특성을 알려줬어요. 국산이 더 부드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국산 가죽을 선택했습니다. 만져보니 정말 부드러웠거든요.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비 모양을 골랐어요. 작가가 좋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나비는 자유로움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의미까지 생각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가죽을 자르고 구멍을 뚫는 과정을 직접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작가가 제 손을 잡고 도와주면서 힘을 빼고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급하면 삐뚤어진다고요. 정말 세심한 작업이었어요. 완성된 키링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제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작가가 웃으며 처음 치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소질이 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으로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여성 작가가 담당했어요. 오늘은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해볼 거라고 하더군요. 화학 염료가 아닌 자연 재료로 만든다는 게 신기했어요. 작가가 염료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양파 껍질로 만든 건 노란색이 나오고 쪽으로 만든 건 파란색이 나온다고 했어요. 모두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색깔마다 스토리가 있었어요. 가방에 원하는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저는 꽃 무늬를 선택했어요. 염료에 담그고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설렜습니다. 어떤 색이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결과물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은은한 노란색 바탕에 꽃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넷째 날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산과 들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시간 만에 전주에 도착했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하니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조용하고 고즈넉했습니다. 한옥들이 정말 많았어요. 200채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복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면서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죠. 마치 손녀를 돌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연한 분홍색 저고리를 선택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입혀주시면서 이 색이 피부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한복을 입으니 한국 사람 같다고도 하시더군요.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해 보였어요. 친구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활쏘기 체험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고르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할아버지가 활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상들은 활을 무기로만 쓴 게 아니라 마음을 수양하는 도구로도 썼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정신 수양의 방법이었습니다. 한지 만들기 체험도 했어요. 할머니가 당나무 껍질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걸로 종이를 만든다고,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종이라고 하시더군요.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직접 한지를 만들어 보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의 양도 중요하고 손놀림도 섬세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도와주셨습니다. 완성된 한지를 만져보니 정말 부드러웠어요. 저녁에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차를 우려주시면서 멀리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 문화를 좋아해줘서 더 고맙다고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환대는 처음 받아봤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와 다섯째 날 조계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스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규칙은 핸드폰 반납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안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스님이 진짜 자신을 만나려면 잠시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맡겼어요. 사찰 안을 둘러보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마음이 차츰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제게는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108배를 배웠습니다. 스님이 절하는 방법을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 욕심을 하나씩 비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절을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친구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요. 몸을 낮추니 마음도 겸손해지는 것 같았어요. 촛불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 켜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스님이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생각은 구름처럼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처음 10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내일 뭐 할지, 숙제는 다 했는지,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지. 그런데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촛불만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평온해졌어요. 바루공양이라는 절 밥 먹기 체험도 했습니다.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을 남기면 안 되고 모든 생명에 감사하며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니요. 밥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요. 법문 시간에 스님이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갖고 살아가라고 답은 나중에 온다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묻는 것이라고요. 이 말이 정말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답만 찾으려 했구나. 시험에서도 인생에서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질문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여섯째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명동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떨어져서 진짜 한국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관광 코스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사려는데 기계 사용법을 몰랐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시더니 대만이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질서가 정말 잘 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하철에 타시자 젊은 남자가 바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할아버지도 고맙다고 꾸벅 인사하셨죠. 모는 제가 다 뭉클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명동거리에 도착해서 쇼핑을 하려는데 길을 잃었어요. 지도를 보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정말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그 학생이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자기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완전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돌아간 거였어요. 이런 친절은 정말 처음 받아봤습니다. 작은 김밥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죠.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시며 김밥을 가리키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짓으로 맛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김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자원봉사하는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인지, 한국 여행은 어떤지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봤어요. 영어도 잘했고 정말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과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지 물어봤더니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선물을 사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보였거든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추억을 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차를 골랐어요.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직원이 차의 효능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 드시면 좋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는 한지로 만든 노트를 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표지에 한국 전통 무늬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술을 전공하셨으니까 이런 예술품을 좋아하실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전통차와 과자를 샀어요. 각각 다른 맛이었습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었어요. 친구들도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선물을 고르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이런 선물을 골랐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한국 전통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공항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냥 깨끗한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세심함과 배려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어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외국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평소라면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전통 문화도 살아있고 음식도 맛있다고요. 마치 한국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외국인이 놀라며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만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정말 좋아졌다고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리울 것 같았어요. 언젠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더 깊이 있게 여행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았다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깊이가 있었다고요.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라 하나를 여행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를 만난 거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5,000년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는 나라,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죠.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나라를 경험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인 사연자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 주니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구나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